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청년위원장과 정부가 함께 청년정책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 있는 시도입니다. 이런 정책 협치 시도를 다른 분야로도 넓혀 가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적극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야 의원님들과 지도부를 만나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현안 토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돌봄 사업 국가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저 집값 관련된 보고가 있나요? 전에 했던 임차인 대책 그 얘기 있습니까? 대통령께 일단 보고는 올려드렸어요. 처음 서면으로는 봤는데 오늘 그냥 이따가 필요하면 얘기하시죠. 네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준비는 안 하신? 네, 제가 구두로 해야 되지 뭐 간단하게. 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중요한 결정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집값 얘기 좀 이따 하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죠.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여러 영역에서 이제 현실화되긴 하지만 사실 국회가 아주 모범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게 결국은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받죠. 정론직필하는 게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고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어떤 제4부라고 입법행정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보호받고 또 그 점에 따른 혜택을 누리죠. 물론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진실이 무엇이냐, 팩트가 뭐냐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뭐 이런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 뭐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게 뭐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의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죠.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이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제가 국무회의 방에 제가 올려놨던 건데 보통교부세 산정 얘기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께서 검토하셨어요? 예. 제가 답변을 올려드렸는데 그래? 예. 아직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이것도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부가 이제 세입부 국세 세입으로 들어온 것 중에 21.몇 %인가요?
네, 19.24%. 19.24%를 떼가지고 지방 정부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거 보통 교부세라고 하죠. 근데 이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지방 정부에 얼마를 줄 거냐를 정리하는 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알기가 어렵다. 결국은 복잡하다 보니까 자의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요소가 개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의심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앞으로는 기준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네. 기계에 맡겨라. 뭐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일면 타당성이 있어서 공무원도 그거 계산하려면 머리 아플 거고 뭐 그게 권력이기도 하지만 이걸 자동화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이었어요. 좀 어땠어요 검토 결과는? 예, 제가 검토한 결과 이제 문제 제기한 만큼 그렇게 불투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방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그렇죠. 과정과 기준이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선해서 미리 이 자신이 자기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공개하고 그 엄정하게 계산해 볼 수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온 게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거니까. 객관적 기준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는 계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든지 이 공개를 안 하니까 의심을 사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니까 예.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그 주관적 평가 요소가 그거는 없죠. 없습니다. 다 객관적 요소죠. 네. 그러면은 뭐 아예 기준도 공표하고 자동화해도 되겠네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걸 수십 년 동안 이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고쳐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계산하려면 머리 아픈데 그 직원들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그러세요. 계산도 사실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사스 통계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래요? 예. 그래 뭐 안 보여줄 이유가 없죠. 네네. 그 다음에 그 법무부에 이거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광역형 비자라고 하는 거를 지방 광역 정부에 주고 있죠. 지금 시범 사업 실시하고 시범 사업으로 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울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울산 타운홀 미팅 갔더니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울산의 조선업 분야의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뭐 조선이 세계적 화랑이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의 뭐 엄청난 나라라고 하는데 조선 노동자를 못 구해가지고 심지어 정부도 아니고 지방 광역 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네네.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게 해놨다. 그래서 결국은 울산 시장께서 그때 나오셨던데 그때 했는데 4,300명인가 뭐 4,000 몇백 명을 이제 들어왔다고 했고 예, 전체 인원이고요. 이제 들어온 길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800명 정도 들어온 게 정확한 수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때 들은 얘기야 4,400명이라고 그러고 임금은 220만 원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세부 내용을 몰랐는데 그게 외국인 노동자 220만 원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네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앞으로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 사람들이 계속 숙련공으로 성장해서 중간 기술자로 그 성장을 해야 그 생태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 해가지고 뭐 한 1년 일하다 가버리고 또 220만 원 주고 쓰다 가버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얼핏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비자로 들어온 게 4,000명이 아니고 허용 인원이 400 몇십 명이었고 그러니까 팁을 그것만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8명인가가 네, 이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게. 고용 문제나 이런 거는 국가적 과제인데 예. 특정 지역에 그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들 데려다 써라 이래버리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냐 그 의심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네. 예.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거를 계속 유지할지 시범 사업이니까 예, 시범 사업입니다. 평가도 얼른 해보고 과연 이게 정말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여기에 임금 문제하고 지금 들어오는 게 전체 조선 노동자의 과거 20%였는데 지금 30%까지 안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산업 분야의 노동자를 30%나 외국인 노동자로 쓰고 있다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20%로 좀 낮추는 문제하고 임금이 최초에는 그 GNI의 80% 정도면 대개 한 3,500만 원 정도 내외였는데 줄여갖고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졌고요. 그래서 요게 최저임금이 아니라 지역별 그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아갖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골방에서 있다가 그냥 최소한의 생존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본국 송금하고. 네, 이제 다만 과거에 산자부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 들어오는 거하고 광역형 비자의 차이는 뭐냐면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에서 현지하고 협의해갖고 현지에서 좀 양성을 합니다. 통합교육고 한국어 교육도 좀 시켜갖고 보내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건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게 우리 산업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지금 마스가라는 이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 분야에 전 미국 진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경제적 요인으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조선 분야는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네. 실제로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산업부 장관님, 노동부 장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예를 들면 재정도 투자하고 외교력도 집중하고 뭐 어쨌든 막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산업이란 말이에요. 조선 뭐 원자력도 그렇고 뭐 방위 산업도 그렇고 뭐 반도체든 뭐 첨단 기술 AI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뭐 국민들 세금을 투자하거나 어쨌든 국가 역량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그 성장에 따른 결과물을 제가 선거 때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발굴해내되 그 새로운 영역에서는 최소한 기회도 공평하게 성과물도 공평하게 좀 가지게 해서 이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성장 발전과 양극화 완화,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 분야는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막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국내 일자리 대체하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나빠진다고 막 항의하고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그럼 이게 우리가 성장의 과실은 상층의 일부가 독식하고 나머지 밑에는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조선업이 하게 된 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이 경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대통령께서 마스가를 하면서 새로운 돌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선업도 대기업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조선소들 그리고 부품업체들 같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생태계 말씀을 하셔서 생태계 관점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뭐 대기업 일부 대기업만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소조선사들 협력 기업들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까지 같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그 조선업의 그 외국인 노동자 30%까지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보기도 약간 그거는 의문이 들긴 해. 그렇게 많으면 이게 한번 확인해 보기로 아니 하고. 30%까지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다.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도 400 몇십 명 허용했는데 88명만 실제 채용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건 그렇고 노동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 분야도 보면 일부 기업에서는 어쨌든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상생 조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임금도 하청업체하고 본사 채용업체 임금도 똑같이 많이 뭐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더군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1월 23일인가요? 울산 다녀가시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어제 울산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때 사양산업으로 불렸던 조선산업이 이제 K조선이라고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선박 수주가 지금 앞으로 10년간 특히 아까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이미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가져가고 저희들은 LNG라든지 방산 이쪽으로 완전히 특화돼 가지고 앞으로 10년간은 뭐 호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도크에 배가 쌓인다고 또 수주가 10년간 됐다고 해서 그게 르네상스냐.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면 그 효과는 지역으로 또 좋은 일자리로 환류되어야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수주는 많이 되었는데 결국 AI와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존해가지고는 조선산업의 미래가 없다. 이런 것으로 어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조선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화청 간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원청까지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거는 진짜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서 앞으로 법무부하고도 잘 협의해가지고 E7, E9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E9은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고 E7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습니다.